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인 적 있으십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있는데 안 줘. 그 돈을 빼돌려놨어요. 그건 다른 아니죠. 사람이 그러면. 네. 아, 이거 받아야지. 그 방법이 있는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8, 90년대만 해도 여름철이면 독한 녀석들과 전쟁을 치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무법자, 황소개구리부터 이나 벼룩과 같은 해충들까지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자리를 이탈한 데다가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장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빅5 병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정부가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공의들은요, 수련 도중에 사직을 하게 되면 1년 내에는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개월간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수련 과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올해 9월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계획했던 수련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하지 않는 사직 전공이라면 빨라야 내년 9월에나 수련을 재개할 수 있는 데다가 병역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 입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런 특례가 강력한 유화책을 펼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을 놓치면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병원에 복귀하기에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최적기인 것 같은데 근데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기보다는 일반의로 병원이나 의원에 취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사직 전공의는 다시 복귀할 계획이 없다, 차라리 군대에 입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같은 날 응시 접수가 시작되는 국가시험, 국시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시를 치러야 할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이미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대부분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매년 약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거나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현장 공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이 아니고 또 전문의 배출도 밀리는 상황이고 참 걱정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장마철 침수 여파가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추 같은 쌈채소 그리고 수박 같은 과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유통가에서는요, 이번 장마 끝나면 이렇게 오른 농산물 가격이 한 번 더 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보통은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추값이 워낙 올라서 상추를 고기에 싸먹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금추입니다. 한 주 만에 적상추 가격이요 50% 이상 올랐고요. 시금치는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적상추 소매 가격이요 100g에 무려 2,107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채소 가격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까 같은 무게 기준의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보다도 더 비싼 상황이어서 상추를 삼겹살에 싸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쌈채소뿐만 아니라 배추와 열무 그리고 참외나 토마토 같은 제철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상추 더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네. 수박도 걱정이라면서 수박 값이 확 오를 거라면서. 네, 지금 수박 농가의 피해가, 비 피해가 정말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침수 피해로 특히 수박 농가 큰 피해 입었습니다. 충남 논산 부여의 경우에는 전체 하우스 재배 산지의 무려 60에서 70%가 침수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전국 하우스 수박 물량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박 대란 일어났던 것처럼 수박 가격이 많게는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름 과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수박인데 예. 수박 대란이 또 있을 수 있다니 이게 걱정입니다. 유통업계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신선식품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요, 이런 잦은 호우로 생육 여건이 악화되고 출하 작업이 지연되면 공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형마트들이 피해가 적은 지역의 수박 물량 부랴부랴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름철 농산물과 과일의 품질 관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수확철에 이래 놨으니 우리 농가의 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예, 이럴 때는 우리 소비자들도 농가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여름 휴가철 본격적으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일본 여행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일본 여행할 때 감염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이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휴가철이 코앞이고 뭐 주변에 보면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코로나가 또다시 극성이라니 이게 자세한 상황 듣고 싶어요. 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무려 55,072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 주짐 나타난 게요, 지난 5월부터였는데 감염자가 10주 연속 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원인은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 KP3인데요. 현재 환자 4명 중 3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38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초기에는 여름철 열사병으로 또 오인할 수 있는 증상이 나와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증상이 좀 비슷하게 발현이 된다고 해요. 현재 코로나19 KP3 변이 바이러스 감염되면요, 두통, 발열, 권태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열사병 초기 증상과 비슷한 증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이 아프거나 가래가 나오면 열사병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먼저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철 냉방으로 실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름철에도 적절한 환기야, 그리고 덥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코로나19 확산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 이 작용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알죠.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개인 방역 철저니까 기왕이면 이럴 때는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군대의 핵심 계층, 허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간부, 장교와 부사관들이 최근 군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간부들 직업 만족도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사들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놓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핵심 인력이 군 간부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흔들리고 있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최근 단기간에 일어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군 간부 직업 만족도는 71.9%로 준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가 3년 만에 44.9%로 급락하게 된 겁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 그러니까 중위와 중사 등 계급에서 이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 다수의 간부들이 장기 복무 대신에 전역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급 간부들이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원들도 안 하고 일단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비상이 걸린 건데 열악한 근무 환경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초 작업 있잖아요. 네. 이게 풀을 베고 또 여름철에 특히 나가서 잡초 풀 베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 고된 작업을 부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부대에서 이게 부사관들의 몫이 된다고 하고요. 또 2중, 3중으로 여러 보직을 동시에 맡아서 과도한 업무를 짊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은 복지 제도라도 좀 좋으면 좋은데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군 관사를 원하는 수요가 8만여 세대였는데요. 실제로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수요는 6만여 세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간부들이 더 떠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물론 병사들한테 신경 써야 되겠지만 네. 이 간부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군대 이거 앞에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없으면 유지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하면 키워드는 비와 폭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 상암동입니다. 네, 오늘은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강해집니다. 곳곳에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수도권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80mm 이상, 강원도와 충남에도 60mm가 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mm씩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기 대서인 오늘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외 전국에서 폭염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현재 일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8도 예상되고요. 제주는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제3호 태풍 개미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 후반쯤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로와 영향은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패보다 무서운 게 성공의 덫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맛본 사람일수록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일 텐데요. 이 말이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는 사람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거를 기꺼이 해내고 성공 방정식을 다시 쓴 몇몇 기업들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우주, 항공엔진 그리고 방산산업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H사인데요. H사는 최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산업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K방산 열풍에 힘입어서 조 단위의 수출 계약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 이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자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대단하는 건 우리가 뭐 알고 있는데 K-팝, K-드라마 같은 K-컬처와 또 어깨를 나란히 K-방산 이런 이름으로 수조 단위까지 이게 체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는 유럽의 루마니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 단약 운반 장갑차 등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수출 규모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7년 사이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번 사업은요, 독일과 튀르키예 제품과 4개월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인접 국가들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 수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국제 상황 속에서 우리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기술력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니까 아주 흐뭇한 소식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예, 다음으로 대형마트 이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요.
요즘 물가 부담 때문에 외식이나 뭐 배달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서 이사는 외식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즉석 조리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5성급 호텔의 음식 레시피를 만든 그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예, 전문 셰프가 먼저 음식을 개발한 다음에 호텔 셰프팀의 최종 감수를 거쳤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12,000원대의 가격에 먹는 팔보채, 예, 뭐 난자완스 이런 거를 출시해서 화제가 됐고요. 예, 뿐만 아니라 빈대떡, 짬뽕, 우동 등 그 다양한 맛집들과 협업한 상품들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줄 서는 맛집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좋은데요?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 더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네.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항공기업 제이사의 사례인데요. 고물가의 경기 침체로 저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중단거리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사도 여기에 맞춰서 일본 노선 다변화 전략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많이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쓰야마, 시즈오카 같은 일본의 소도시 노선을 편성해서 여행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노선도 새롭게 편성해서 올 10월부터는 인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잇는 직항 노선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기업들의 행보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늘길이 더 넓어졌네요. 그럼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 넘어섰고요.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결사입니다. 든든한 두 분이죠.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허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볼까요? 네, 우리 60대에 은퇴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은퇴 60세 하는 건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한 직업으로 요즘 핫하다는 시니어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이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그 이야기처럼 요새 유행이 한참이긴 한데 일부 업체들이 이 장사 속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을 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의가 단단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이겁니다. 무대에 서려면 돈을 내라고요? 시니어 모델 상술의 함정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에는 60대 인생 2망을 펼친다는데 아들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아 쓰기만 하는 게 영 미안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누군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직업, 바로 시니어 모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앙드레 용이에요. 오 마이 갓. 뭐예요? 누구야? 자라다 만 듯한 이 짤막한 키. 이 신이 내린 5등신 비율. beautiful. 내가 찾은 그 엄마들이에요. 시방 뭐 욕이요, 칭찬이요, 뭐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내 몸뚱아리를 뭐 5등신이 4등신, 등신 아니고 하나네. 평가하고 왜 그래요? 시방 나랑 싸우자는 게 뭐요?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 용이에요. 용? 앙드레 용? 네, 그 흔한 모델 말고 굉장히 현실적인 모델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딱 저희가 찾던 그 대상인 거죠. 뭐시요? 나를 모델로 뽑는다고? 예, 그래요. 판타스틱한 바디감. 이거야말로 어이. 나의 무대. 아이고. 롱다리가 아닌 당시 같은 숏다리. 숏다리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화려한 무대에서 판타스틱하게 그래요. 걸어보도록 해요. 얼른 명함 드려. 이게 명함 하나 드릴게요. 네. 아유 이상한 놈인가 했더니 진짜 디자이너 맞네. 아이고 이게 뭔 경사요.
아이고 얼른 아들 며느리한테 자랑하여겠다. 아이고 참말로. 말로만 듣던 시니어 모델에 제가 캐스팅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가 싶더라고요. 전 당장 아들한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아들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진태가 네 엄마 마들 캐스팅되었어. 아유. 이제 엄마 스타여. 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모델이라니 이게 모델 이거 그런데? 너도 디자이너 앙드레 용 선생님 알지? 알죠. 그냥만 안목이 대단하더라고. 나를 슈퍼모델로 키우고 싶대. 아이고 참말로. 아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착각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착하게 뭔 헛소리요. 아무튼 나 무대에 서려면 의상을 빌려 얹게 돈 100만 원만 보내줘. 엄마 패션쇼 모델을 하는데 왜 옷을 여기서 내?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엄마. 약간 사기 냄새 이런 거 좀 나고 약간 그런 너 거. 생각 안 나냐? 너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탱크 빌려야 함께 10만 원 빌렸어. 10만 원 보내. 그거랑 똑같은 거요. 아니 그거는 그냥 국가 기밀이고 응? 이건 사기야. 이건 진짜 수상해 이거. 엄마 이거 모델 이거 하지 마. 내가 그냥 용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이거 그냥 하지 마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시니어 모델 하다가 집안 거덜날 일이 있냐면 펄쩍 뛰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불법 업체도 아니고 소소하게 용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무대에 서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의상을 그러니까 모델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음. 이거 뭔가 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게 우리 화려한 런웨이 모델들이 걸어오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보는 화려함과 다르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씁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초에 서울에서 열린 A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주최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결선 무대에 오르려면 지정된 협력업체 의상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고지를 한 겁니다. 네. 의상 대여료로는 한 벌당 60에서 70만 원 정도에 달했고요. 많은 건 1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머. 한 시니어 모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30만 원짜리 의상은 입지도 못하게 한다더라. 어머머머머. 이런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모델은 보통 거기서 주는 옷을 입고 그냥 런웨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을 왜 돈을 내고 입는 거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대회 주최 측은 그 전문가가 만든 의상을 입혀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 의상을 입도록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네. 또 다른 70대 시니어 모델은 학원을 통해서 해외 패션쇼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미국 패션쇼 출연 제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뭐 경비도 400만 원씩이나 해가지고 냈어. 갔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관중도 없는 그냥 썰렁한 무대밖에 없었다고. 네. 야, 이게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갔더니 정말 초라한 무대에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버는 돈보다 내가 직접 쓰는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업체 일이긴 합니다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 시니어 모델 대회 같은 게 막 우후죽순 엄청 많이 많아요.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대에서 입을 옷값을 내라고 한다라거나 대회 참가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조건이 어찌 됐던 간에 이 참가자와 뭐 주최자가 서로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네. 꼭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참가비는 얼마로 한다. 근데 이게 뭐 필요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빌리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정하는 협력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과 빌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아다르고 빌려야만 어다른데 한다.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대충 보세요. 그리고 여기 그렇지. 사인하시면 돼요. 이러한 내용이에요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시니어 모델 지망생들은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맞아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때 아니 당신이 여기에 사인하지 않았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모델 희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시니어 모델을 찾는 수요가 대폭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걸 또 예상을 하고 저희 아빠한테 시니어 모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정신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소비 계층의 판도가 확 바뀌면서 백화점 매출의 약 40%가 50대 이상 소비자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유통업계나 소비업계에 큰 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구매력 있는 고령층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소비 계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 모델하면 패션쇼 서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요즘엔 영역이 진짜 많은 게 TV 광고라든가 홈쇼핑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시니어 모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대회나 학원의 상술에 더 큰 피해가 그럼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전. 나는 시니어 모델로 정말 근사하게 다시 시작할게 네. 했는데 여기서 속아. 그래서 그걸 상술에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상실감, 아유 내가 이렇지.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잖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꿈이 상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든든한 두 변호사님께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대표적인 피해들을 랭킹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3위는요. 모델 데뷔하려고 학원에 갔더니 지나치게 과도한 수강료를 요구하더라입니다. 그 우리가 모델이 되려면 처음에는 워킹 같은 일 방법들을 배워야죠. 배워야 되니까 네. 이제 학원을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수강료가 당연히 지역과 어떤 뭐 학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할 테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에 2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에는 400만 원 정도 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사실은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체별로 뭐 비교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후기 같은 것도 보고 실제로 내가 이 학원에 등록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인지 이런 좀 대비책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면 이 교육 과정이 끝난다라고 해서 6개월이 이제 지나갔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교육기간에 늘려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심화반 하니까.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데뷔반 부분. 뭐 이런 거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럼 1년 네. 내내 걷는 연습만 하다가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 넘을 경우도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특약사항에 좀 꼼꼼하게 우리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럼 시니어 모델 주의사항 3위에 이어서 2위는 어떤 겁니까? 2회는요, 이 참가비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니어 모델 하다 보면은 모델이라는 게 의상도 필요하고 메이크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비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대회 참가하려면 꼭 여기 가서 프로필 촬영하셔야 돼요. 꼭 여기서 의상 빌리셔야 되고 메이크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무대에 오르면 의상비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가해야지 내가 뭔가 소중한 기회를 하나라도 더 맞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회는 사실상 이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대회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설 업체가 주관하는 이런 대회 가급적 너무 과도한 비용을 내고는 참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관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법률 전문가 자문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위 바로 볼까요? 네, 일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1위는 바로 무보수로 출연해 주실 수 있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기를 할 때인데 사실 우리가 그 비싼 수강료 내면서 이 워킹이나 뭐 이런 거 배운 이유가 결국에는 제2의 꿈,
그 제2의 직업을 돈을 통해서 좀 네, 자아실현도 하겠지만 네.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노개런티를 요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는 꼭 받아야 되겠죠. 맞아. 근데 이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리어가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협찬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회 자체가 어느 대회인지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평판도 알아보고 정말 검증받은 곳인지 공인받은 곳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시기 전에 일단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니어 모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 이상이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 응답했는지 아세요? 얼마요? 얼마? 5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꿈이 언제나 이 보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그 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 사실 노년층에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소일거리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수익 활동을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초기에 엄청 비용 투자해서 나중에 이거 다 회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초기 비용 많이 투자하시면 결국에는 꿈을 이루기도 전에 지쳐서 상처받고 그러네.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셔서 새로운 인생 2막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모이면 그걸로 싹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꼭 있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지금 시니어 모델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걸 이용해서 한탕 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 이게 참 등쳐먹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가지고. 속상해요, 이런 거 보면. 속상해요. 아유,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인생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 참 우리가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은요. 충격! 돈 빌려가서 안 갚던 친구 알고 보니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다입니다. 자, 이 또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빌려주고 나면 갚을 관계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친구 녀석이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무리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더니 그 뒤로는 슬슬 제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나 저 마누라 돈 빌려준 거 알면 나 진짜 마누라한테 큰일 나. 야, 넌 나 보면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이거? 어? 나도 갚고 싶지. 근데 이게 없잖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그냥 속상하게 자꾸 또 돈 얘기만 하고 그러냐 나만 보면. 그래. 나도 미안한데. 그러니까 일단 500이라도 좀 갚아주면 안 되겠어? 너 나한테 너한테 돈 빌려주느라고 대출까지 했단 말이야. 이자 갚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야, 내가 내 떼먹을까 봐 자꾸 이러는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 그 땅 많은 거 알지? 그 조만간 기다리면 그거 나한테 와. 그거 조금만 기다려 봐. 자꾸 그 보채 오르지 말고. 야, 정말이지? 야, 진태가 고맙다. 그래, 그 고마우면은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술 한 잔 사고 뭐 그런 거 좀. 그래, 저 술 내가 사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내 돈 갚는 건데 사야지. 알았어. 아무튼 꼭 갚아줘.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냥 친구 말만 믿고 묵묵하게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돈 없다던 친구는 일찌감치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야, 진태가. 야, 이거 너희 집 앞에 외제차 이거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거 내 여동생 알지? 여동생. 수림이. 수림이 거야 그거. 안녕하세요, 재영 오빠. 저 기억나죠? 그럼. 네. 안녕. 너네 이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좀 잠깐 전화 받고 올 테니까 너희 둘이 좀 저기 얘기 좀 하고 있어. 야, 진태기한테 동생이 있었구나. 야, 이 차가 주인을 닮아서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뭐 다 오빠 덕이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희 오빠가 어차피 자기는 빚쟁이들이 다 뺏어간다고 저보고 다 가지라고 했어요. 그 덕에 외제차 한 대 뽑았죠. 잠깐만, 뭐라고요? 그러면 내 돈을 안 갚겠다고 지금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인가? 아니, 재산을 물려받으면 저한테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갚아야 될까 봐 가족 앞으로 몰래 빼돌린 친구.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이거 정말 진짜 사연을 듣다가 저희가 짜증나. 분노했습니다. 너무한다.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말씀드리자면 이 30년 지기 친구를 믿고 돈 5천만 원을 빌려준 김 씨의 사연인데요. 김 씨가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돈 나올 구석 하나도 없어. 야, 내가 여유가 되는 대로 찾아 갚을게. 이렇게 매번 미뤘고 그렇게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러던 김 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알고 보니 7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았는데 자신의 몫을 거부하고 모두 어머니에게 이걸 다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없다더니 있긴 있었는데 숨긴 거네요, 친구한테. 그럼 네. 친구한테 돈 빚 갚아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네. 예, 좀 안타깝지만 예, 그랬습니다. 이 당시 친구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의 재산적인 가치를 보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예, 나올 거라는 답을 받았는데 예, 요거 받으면은 어차피 이거 상속받으면은 이거 5천만 원을 친구한테 갚아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거를 그냥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 아니, 예, 가족을 너무 사랑한 것 같은데. 이게. 남이라는 말을 제 잘못 들은 건가요? 3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남 좋은 일 시킨다면서 이걸 어머니에게 넘겼다? 빌린 돈부터 야, 갚아야지. 근데 이거 돈을 먼저 갚아야죠. 돈을 빌려준 친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겠는데요. 그래서 김 씨는 이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을 포기했던 이 친구에게 네. 정말 실망을 했고 동시에 실망뿐이었겠습니까? 정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안 갚으려고 이런 꼼수를 부릴 수가 있나. 얼른 상속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내 돈 5천만 원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요. 친구는 야,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 이미 내 재산은 어머니께 다 넘어갔으니까 너한테는 못 준다.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너무 합니다. 얄밉지 않아요? 돈 5천만 원 앞에서 30년 우정에 금이 가버렸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리하자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그 돈을 넘긴 상황입니다. 아,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돼야 될 텐데. 이거 무조건 될 수가 있죠.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채무가 있는 사람이 그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서도 이제 어머니한테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채권자는 친구는 30년 지기 친구는 오로지 이것만 기다렸을 테고 그럼요. 그 돈을 빌려 간 친구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상속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분할 협의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자기의 지분을 줬다라는 거는 사회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으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 아들한테 그 지분만큼 그럼 내가 다시 갖고 올라니까 라는 소송을 이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소송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빼돌린 상속 재산을 다시 가져와서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5천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어머. 빚을 안 갚으려는 친구의 꼼수를 하필이면 5년이 지나서야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또 기한이 있는 모양이군요. 5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 갚아야죠.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으로 5년이구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 중단되지도 않는 기간이에요. 네가 저지른 꼼수 알았으니까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이거 다 취소시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네. 하려면요. 이렇게 취소할 만한 원인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이런 법률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친구가 어머니한테 자기 상속받은 재산 다 넘겨주겠다면서 등기를 한 게 2017년이었고 이게 등기부에 떡하니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따로 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7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사건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제척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소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에 소송 자체가 아예 각하, 그러니까 뭐 아하. 본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이고. 아니라 요건이 안 돼서 이거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 어떡해. 이런 결정이 나오고 안 말았습니다. 되는데. 아, 이거 그러면 이게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이 가족한테 재산 빼돌려도 5년이 지나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강성신 변호사님. 아,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왜냐면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실 친구가 무슨 재산을 물려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사실도 나중에 뭐 부고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갖고 있으며 모르지. 그 재산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동산의 정보까지는 뭐 또 어떻게 압니까? 맞아. 저기 시골에 만약에 어떤 토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그 있은 날이 5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어떤 채권자 취소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무리이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아까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넘겨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판 거예요. 아. 네, 그 부동산을.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마음껏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둬버리면 그런 선의 피해자들이 또 그럴 수 생길 수가 있구나. 있어요. 예, 거래 관계에 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상속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재산 어떻게든 알아보셔가지고 뭐 등기부등본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던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 빌려줘 놓고 그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게 참 그런데 근데 여기서 아직 완전히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 소송에서 진 친구가 5천만 원을 받아낼 방법이 또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깜짝이야. 반드시 이거 깜짝이야. 받아내야죠. 억울하게 떼인 돈 이거 반드시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쟁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쟁점은 바로 뭐냐? 친구라서 차용증 한 장 안 썼는데 7년 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자, 김 씨는 친구 사이에 차용증 써달라 이런 말이 껄끄러워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도 현금으로 바로 빌려줘서 계좌이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점을 잘 알던 친구가 네가 무슨 수로 내 돈 받아내겠냐 하면서 콧방귀를 낀 거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10년 지나면 그 빚 안 갚아도 된다더라. 그냥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아주 나쁜 모욕적인 사람이네. 말까지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지금 모욕적인 그런 말까지 남겼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5천만 원을 50만 원 먹고 너 그럼요. 떨어져. 이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침부터 왜 하라고요. 어우, 어떻게 반드시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 받아내주세요. 떨어져, 너 떨어져 그러면 바지가랑이 딱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받아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현실에서는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특히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뭐 돈 빌려주는데 차용증 안 써고 나게 돼. 변호사 사무실 가자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 빌려준 사실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는요. 구두 계약도 엄연히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이 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반드시 차용증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7년 동안 차일피일 미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랑 통화했던 내역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다음에 뭐 이메일 주고받은 거 지금부터 싹 다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이거 빨리 갚아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돈 생기면 갚아줄게 라고 말한 그게 결국에는 대여관계의 입증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으실수록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루면서 내가 당장 5천이 어딨니 여유가 되면 갚을게 이런 문자를 많이 보냈었다. 바로 이런 증거가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게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그냥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개인 간 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 소멸시효인 건 맞아요. 이제 맞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안 갚겠다 3년 동안 일부러 안 갚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10년을 다시 10년으로 늘려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니까 차용증을 안 썼다라고 하는 거 보니 언제까지 딱 갚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마 둘 간의 약정이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기산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만약에 빌려준 친구가 언제까지 갚아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갚는 거에 대한 기산점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10년 전에 만약에 안 갚는다라고 하면 뭐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소송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시효 기간을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 늘려버릴 수가 있고 지금 중요한 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5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가라 예. 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설사 이 10년이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네네. 지나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원용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버렸어도 만약에 50만 원을 줬으면 이거라도 받아라고 해서 그럼 안 줬으면 되는구나. 자기가 그 이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5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그거 새로 시작되는 거군요. 새로 시작돼요. 너무 좋 일단 딱 받고. 일단 그지? 받고 받아야 돼. 그다음에. 받고 가야 되네. 야, 너 10,000원이라도 갚아. 그렇지. 그럼 10,000원 갚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렇죠. 10,000원 내가 이거 갚을게. 그리고 이런 거 남겨두셔야죠. 내가 빌려준 거에서 10,000원 일부 상환하는 거야. 라는 거 남겨두시면 나머지 녹음하고. 그거 저 들었어요. 지금 5,000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문자 같은 걸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너 6,000, 6,000 빨리 갚아 이러면 네. 이제 친구가 야 5,000이야. 였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 6,000이야? 나 돈, 5,000 갚기로 했잖아. 뭐 이게 증거가 네. 된다. 팁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돈 빌려주기 전에 신중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좀 줘야 될 상황이면 변호사 사무소 가면 그 공증하는 게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돈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그거 해놓으면 안 갚으면 바로 법대로 시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그때서 변호사 선임하고 맞아. 뭐 하는데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그 많던 황소개구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 시절 독한 녀석들과의 전쟁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여름 밤이면 하늘에 별을 보고 이러면 주변에서 각종 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소리 소리도 들리고. 있었는데 한번 들려주실래요? 이거 매미 소리. 매미 소리 나죠. 개구리 소리도 나고. 개구리 소리. 개구리. 뭐 풀벌레 소리. 네. 아유, 이런 소리 아주 들렸잖아요. 엄마 잔소리는 안 들리네. 개굴 우리한테 익숙한 소리인데 맞아. 그런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들려주세요. 요거 알죠. 들짐승 소리 아니야? 소름 소리. 요 황소개구리 소리. 네, 네. 아, 맞아. 황소개구리예요? 네. 바로 알아. 황소개구리 소리. 바로 이 소리가 황소개구리 소리였습니다. 자, 그 시절 독한 녀석들.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이겁니다. 못 보던 녀석이 등장했다. 외래종 황소개구리입니다. 특이한 건 이 황소개구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요. 때 아닌 귀신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래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니까. 이게 1993년 7월 충북 단양군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논에서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러고 했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도 그 소리를 들어보겠다면서 매일 100여 명씩 몰려들었고 여름 특수를 노린 포장마차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40일쯤 지나서야
그 소리의 정체가 황소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에피소드긴 해요. 근데 그때는 대체 이 소리 정체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공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등장부터 좀 남다른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귀신 소동이 일어난 게 이 동네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동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네. 비슷한 시기에 경남 창녕군에서 한 마을에 이 흉조가 들었다. 우리 마을에 흉조 들었으니까 구판을 벌려야 되겠다. 웬일이야. 굿을 벌이기도 했고요. 경북 경상시 일부 마을에서는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예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다 같이. 그래서 밤이 아주 썰렁했었는데 이 소리가 다 뭐였는가? 황소개구리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울음소리가 뭐 귀신으로 오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인 씨처럼 못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황소개구리가 평소에는 아까 황소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네. 근데 주변에 적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 뭐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울음소리 우영이 특이하네. 여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요상하다. 아 이거 오해할 만한데요. 이 개구리가 내는 소리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귀신 소리 같은데. 그렇지. 네, 이 껌껌한 밤에 이렇게 논두렁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런 소리 들리면은 그냥 귀신이 뒤에 그냥 딱 붙은 듯한. 기분 이상하다. 와, 이 소리잖아. 아무튼 귀신 소동의 그 정체가 외국에서 물 건너온 이 황소개구리 때문이라는 걸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도하기는커녕 더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는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왜냐 개구리가 일단 외제 좀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던 이 외래종 개구리가 1970년대 식용으로 이제 수입이 됐다가 그 일부가 양식장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개구리가 뭐 이빨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가? 이게 먹성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작다, 움직인다 싶으면 무조건 일단 덥석 집어먹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몸 길이가 한 20cm 정도 달했는데 이게 뻗으면 한 4, 50cm 정도까지 가요. 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들을 싹 다 잡아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천적이었던 뱀까지 잡아 삼키면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정부도 이 황소개구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쇼킹합니까? 개구리가 뱀을 뱀을 잡아먹어. 잡아먹어. 여기에서 전 국민들이 경악을 한 거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네. 초유의 위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황소개구리가 문제다. 그럼 먹어서 없애자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 전국 과학 전람회가 열렸는데 중학교 교사 2명이 황소개구리 요리법을 출품했는데요. 당시 정부에서 잘했다고 국무총리상을 수여했어요. 특히 교사들의 연구 결과 중에서 황소개구리가 남성들의 활력에 좋다, 정력에 좋다 이렇게 이런 대목에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사라졌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다 잡아먹지. 어디에 좋다, 뭐 힘에 좋다, 뭐 어디 머리에 좋다 이러면 다 잡아먹어버려, 씨가 말라버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방법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효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 많이 네. 줄었을까요? 예. 그리고 그 초기에는 이거 먹어서 없애자. 예, 요 열풍을 타고 황소개구리 여러 가지 레시피, 뭐 탕수육이나 뭐 황소개구리 죽, 뭐 이런 특이한 메뉴들도 특이한 레시피도 이렇게 개발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싹 다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 씨가 말랐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소고기, 돼지고기도 일반적으로 많이 먹을 시기였어요. 이거 말고도 워낙에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잡아서 먹어서 없애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정부도 이 방향성을 틀어서 아예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1970년에 쥐잡기 대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였던 것처럼 90년대에는 황소개구리 잡기라고 하는 범국민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 뭐 이런 게 열리면서 온 국민이 외래종 퇴치에 열을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상 최악의 소탕 작전도 있었다고요. 이게 보니까 1998년이에요. 네. 1998년 5월 8일인데 정부하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황소개구리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에 뭐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층도 참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냇물에서 그물을 던지는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네. 1998년 황소개구리를 소탕하려고 사람 1,000명을 투입했을 당시에 잡혔던 개구리의 총수는 몇 마리였다? 몇 마리를 잡았다? 좀 적게 잡아서 그죠, 문제는 한 쓰지 않았을까? 100마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0명이 나가서 몇 마리 잡았다? 한 400마리? 400마리 네? 잡지 않았어요? 400마리라고 많이 치기에는 칸이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네. 자, 그러면 1,000명이 나가서 100마리? 저도 그물 100마리. 던지고 사진 찍고 포즈 취하고 했습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많이 정답. 몇 마리요? 90. 100마리. 정답 주세요. 90.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칸이 저래. 당시 아이, 실패의 설마. 원인에 대한 분석이 많았는데 코미디네. 황소개구리는 사실 야행성 동물이에요. 네. 근데 이 야행성 동물을 잡겠다고 대낮에 모였습니다. 여기 이것부터가 잘못이다. 이 언론은 이 일을 해외 토픽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보여주기식 1,000명이 행사를 한 마리. 마련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온다는 소리 듣고 황소개구리들이 다 도망간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던졌는데 네. 이걸 듣고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야당이 그럼 정부는 앞으로 황소개구리 단속 정보를 사전에 개구리들에게 흘리지 마시오. 이렇게 듣고 왔는데 이것도 일종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봐야 이거 되겠죠. 정보를 누가 개구리한테 흘린 거야? 뭐야 누구? 자, 그리고 IMF 경기 불황이 있을 때는 이 황소개구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1997년 IMF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 많은 가정의 수입을 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황소개구리 잡이 역시 정부가 추진하던 생활비 보조 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한 것도 하긴 있네요.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요즘 황소개구리가 좀 잠잠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이후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턴가 황소개구리를 예전만큼 보기 힘들어졌고 요즘에 아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황소개구리 토벌에 3대 공신이 있는데 그 3대 누구지? 공신 때문에 그렇대요. 황소개구리의 천적이자 육식서인 가물치, 그리고 하천 생태계의 지배자인 외가리, 그리고 기러기 이런 오리류의 생물들이 황소개구리의 맛을 알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황소개구리가 최강의 포식자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맛이 있는 놈이긴 하구나. 역시 사람이 아니모니다. 예, 다른 생물의 공적이긴 하지만 먹어서 없애자 이런 전략이 제일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황소개구리가요,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K개구리로 현지화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참 재밌는 현상인데 개구리계의 황제, 그래서 일명 우리가 황제개구리라고 불렀던 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천적들에게 보이는 족족 잡아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덩치가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커질 시간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 몸 크기가 점점 소형화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한국에 적응을 하게 된 거고 생존에 이제 나서게 된 건데 실제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에 황소개구리 크기가 네, 어때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예전 같지 않은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희한하네. 아무튼 우리가 한국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K개구리들과 비슷하게 이 생존에 적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뽀얀 K 개구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던 그 시절 독한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내 3대 해충이라 불리던 벼룩, 빈대, 그리고 머리띠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머리니. 얘기만 들었는데 예인 씨는 한쪽도 머리니 그냥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는 뭐 없죠. 나 머리니 네, 잘 없었니? 모르죠. 머리니 있었니? 머리는 있었지. 머리니 있었니? 저는 다 빡빡 이렇게 있었죠. 깎고 다녔었죠. 그렇죠. 머리를. 이 머리니 때문에 남자들은 빡빡 머리 감고 다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눕혀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딱 꾹꾹 잡아주고 눌러야 그랬는데 이게 머리니가 사람 포유류의 머리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데 예전에는 교실에 5, 60명씩 뭐 70명, 80명씩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 금방 퍼졌죠. 한 사람만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집집마다 있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참빗이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올라온 머리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에 참빗이 꼭 한두 개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옷을 뒤집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를 잡아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천천히 빗어주면 거기에 이들이 팍팍팍 붙어서 나오잖아요. 이 머리니 때문에 이 고생하던 시절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머리니가 진짜 왜 고칫거리였냐면 이게 한 번 생기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유, 거기다 옛날엔 또 집안에 형제도 많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온 형제가 다 이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써봤죠. 참빗도 써봤어, 샴푸도 써봤어, 심지어 미장원 가서 파마도 해봤어.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이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로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물리력. 뭐냐? 밤마다 불 켜고 머리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손으로. 참빗으로 다 삐어서 하나씩 이렇게 똑똑했던.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잡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세 시간은 꼬박 앉아가지고 이렇게 터뜨리는 매력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 재밌거든. 중독됩니다. 근데 어머니들 참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머리에 수건 씌우고 독한 파리향을 뿌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지긋지긋했겠냐. 네. 얼마나 그랬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머리니에 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니는 머리를 감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머리를 열심히 감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올맞고 올무늬는 잘 떨어지지 않고 결국 별거를 다 해봤었는데 실제 이 머리니라고 하는 게 머리를 안 감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대가족에게 많이 생겼었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보다는 머리가 짧은 남성들보다는 머리가 긴 여성들에게 조금 더 머리니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참 우리가 잘 살게 된 시점에서도 면 속옷을 입으면서 머리니가 또 굉장히 한번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던 걸 보면 머리를 잘 안 감는 사람이 아니라 면 속옷을 입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그 속설 가운데 머리니가 점프를 해서 옵는다. 네. 이런 오해도 있는데 꼴짝 뛰어다녀요. 이 벼룩이랑 달라요. 벼룩은 점프를 벼룩 뛰죠. 하는데 네. 벼룩은 점프하죠. 머리니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한 23cm 정도. 그러니까 좀 스피드는 좀 느린 거죠. 이렇게 네.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니가 있는 사람이랑 좀 접촉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니 때문에 가려워도 참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카더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니를 방치하면 드물게 그 발진티푸스 같은 그 피부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 가서 꼭 치료 받아야 했던 거죠. 네. 아 근데 지금 막 듣기만 해도 왜 이렇게 가렵게 막 느껴지죠. 괜히 막 가려운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들을수록 시간이 이제 지나서 머리니가 좀 사라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길 우리나라에서 머리니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옛날만큼 극성은 아니지만 머리니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개체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반복하면서 계속 존재해 온다는 거죠.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집단 생활이 좀 증가하면서 머리니가 다시 늘어나서 골치 아픈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환경 개선 덕분에 머리니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기적으로 유행을 해 왔다니까 이거 참
야, 이게 아주 독한 독하다.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절 또 3대 해충 중에는 벼룩이 있었는데 점프의 왕이죠. 네, 살충제가 없던 때에는 그 벼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석유를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야, 옛날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빈대 한 마리 잡겠다, 뭐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벼룩 진짜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역사로 치자면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벼룩을 죽이는데 석유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벼룩이 석유에 굉장히 약해서 금방 사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석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충제로서 이걸 사용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또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또 예전에는 살충제가 지금처럼 잘 나오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방법을 써서 벼룩을 다 잡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분들은 이 그 석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옛날에 휘발유는 없었어요. 다 등유 같은 거 많이 썼거든요. 등유를 썼다가 저희 옆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럴 이 수 불이 있겠네. 났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집에 벼룩이 하도 많으니까 한동안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물을 놓고서는 주변에 물을 놓고서 자면 뭐 안 온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서 나중에 결국은 돌아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석유를 놨는데 그게 성냥불이 붙은 거예요. 에이. 그래가지고 온 집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보면 참 별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당시엔 또 인체에 유해한지를 모르고 살충제 같은 거를 아유, 많이 썼는데 썼죠. 대표적인 게 DDT잖아요. DDT. 1945년 미궁이 있던 시절부터 하늘에서 살충제를 뿌렸는데 이 살포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몰랐던 시절에는 마을에 관해서 DDT를 배급받아 오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등짝에 대라고 막 DDT 쫙 발라주는 거예요. 네. 아이들 그 파우더 바르듯이. 그러니까 몸에 붙은 이나 벼룩을 박멸하려고 했던 건데 1970년대부터 그 DDT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그런 모습을 결코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많은 국가에서도 사용을 금지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독한 녀석들과의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외래종이 또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이호선 교수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대만 꽃사슴들이 네. 그렇게 또 새로운 외래종으로 나왔다면서요. 아니 꽃사슴이 얼마나 예쁜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왜 녹용 채취용으로 여러 꽃사슴들 들여왔던 기억들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처음에는 녹용 채취용으로 들어왔는데 이 대만 꽃사슴들이 속리산 일대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슴들이 이 몸집이 워낙에 큰 데다가 고유종이었던 노루 있죠. 엉덩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된 노루 등을 밀어내고 일대 식물들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 옛날 그 황소개구리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 세월이 지나도 이 독한 녀석들과의 전쟁은 이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이게 생태계 교란에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황소개구리 소탕 때 그 시행착오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000명이 한 마리 잡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자, 저희가 독한 녀석들 얘기해봤는데요. 순한 녀석들도 있잖아요. 뭐 메뚜기, 개구리 잡았던 그렇지. 기억들 다 있으시죠? 그런 거 다 먹었잖아요. 옛날에 저 개구리 뒷다리 그럼요. 뭐 먹고 다 먹었거든요. 메뚜기. 아니 요즘에 저 미꾸라지는 요즘도 먹잖아요. 메뚜기 튀김은 수어탕. 메뚜기 튀김은 좀 먹었던 것 네. 같아요. 옛날에 그 저희 이제 20대 때는 엄마들이 애들 군대 간다 그러면은 개구리 막 튀겨가지고 그래. 그거 보양식이라고 해서 맞아, 먹이고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2월 개구리는 속이 싹 비어 있다고. 그래서 2월에 돌틈을 이렇게 열면 개구리들이 있어요. 맞아. 네네. 그거 그냥 통째로 이렇게 넣고 고추장 넣고 버무려서 그걸 먹고 그래요. 근데 메뚜기 그 튀김은 프라이팬에다 메뚜기 잡아왔던 메뚜기 쫙 풀면 탁탁탁 튀잖아. 그 뚜껑 덮어놓고 이렇게 튀기면 맛있게 그렇게 먹었던 고소하다고 기억나.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먹을 게 네. 많으니까. 아, 근데 황소개구리 저는 저 예전에 네. 미국의 루이지애나의 레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황소개구리의 고향이야 거기가. 그래요? 근데 거기 마을 축제를 하면요 황소개구리 뒷다리 튀김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치킨 닭다리 튀김처럼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먹으면서 파티하고 막 그래요. 이거 참 옛날 추억 속에 또 한번 빠져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재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한반도를 반으로 나눈 듯 극단적인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에 장맛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80mm 이상, 강원과 충남에도 60mm가 넘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한번 내릴 때 시간당 30mm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폭염특보가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부 남부 지역은 폭염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습도로 인해서 덥고 끈적끈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제주는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오릅니다. 네, 제3호 태풍 개미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 후반쯤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로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아마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죠. 네. 그런데 곳곳에 계속 비 소식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비와 무더운 날씨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